시간에 배울 몽골은 원래는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러 유목민족 중에 하나였어. 근데 이 유목민족이 만들었던 나라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란의 요나라, 그 다음에 여진족의 금나라, 이런 나라들은 거의 잠깐 나라가 유지되었다가 나중에는 다른 민족에 흡수되었거든. 근데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도 나라가 남아있죠. 자, 이렇게 유목민족이 세웠던 나라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는 몽골밖에 없거든. 자, 왜 이렇게 유목민족이 세웠던 다른 나라와 달리 몽골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칭기즈칸이라는 사람이야. 이 칭기즈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나라의 체제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몽골에서는 그냥 거의 몽골의 모든 것, 몽골의 자존심, 몽골에서의 거의 유일신, 몽골 그 자체라고 할 정도로 이 칭기즈칸이 가진 영향력은 엄청나. 98페이지야.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몽골에 있는 모든 지폐에 그려진 사람의 얼굴은 칭기즈칸이야. 몽골의 지폐에는 모두 칭기즈칸이 그려져 있고, 몽골에서 좀 뭔가 좀 큰 몽골의 유명한 건물들은 전부 다 칭기즈칸의 이름이 붙어있어.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되었는지, 어떻게 몽골은 다른 유목민족과는 다르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이 되었던 이 칭기즈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몽골의 세계 제국 건설. 원래 몽골족은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러 부족 중에 하나였어. 근데 이 몽골을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테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몽골의 통일. 금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테무친이 통일을 했어. 자, 그리고 이 통일한 테무친은 몽골에서는 자기 부족 전체의 지배자를 뽑을 때 쿠릴타이라고 하는 회의에서 그 사람을 자기들의 최고의 지배자인 칸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린대. 그래서 이 테무친이 쿠릴타이에서 부족의 최고 통치자인 칸에 올랐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칭기즈칸이 돼요. 그러면 이 칭기즈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고작 유목민족 중에 하나였던 몽골을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으로 만들었을까? 우선 칭기즈칸의 주변에는 뛰어난 인재가 되게 많았어. 근데 왜 많았냐면은 칭기즈칸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쓸 때 이 사람이 나랑 친한지, 나랑 나랑 핏줄이 이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능력만 봤어. 능력 중심의 인재 정책. 가장 대표적인 예로 칭기즈칸의 오른팔로서 군사를 지휘했던 제베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테무친이 몽골 통일할 때 적군에 있던 사람이야. 그리고 얘가 화살로 이 칭기즈칸이 타고 있던 말을 맞췄어.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 포로들이 칭기즈칸 앞에 잡혀왔는데 물어본 거야. 야, 너희들 중에서 혹시 내 말 맞춘 놈 누구냐? 그럼 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래? 말 안 하라. 그치, 맞추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겠지. 말 안 하다가 쟨데요 이러겠지.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그랬으니까 딱 나온 거야. 딱 이걸 본 칭기즈칸은 와, 이놈은 능력도 있고 깡도 있구나. 자, 앞으로 내가 너를 나의 부장으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을 언제든지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칭기즈칸은 뭐라고 했을까?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우와. 자,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돼서 나를 죽이면은 그냥 내 능력은 거기까지인 거야. 하지만 나는 너로부터 안 죽을 자신이 있고, 그러니까 넌 앞으로 나를 보고 따라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보고서 감동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칭기즈칸의 오른팔로 일을 했었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자기의 부하로 삼았고요. 또한 칭기즈칸은 자기의 부인이 이 몽골 통일하는 전쟁 도중에 다른 부족에 납치를 당한 적이 있어. 그 납치를 당했다가 이 부인이 결국 부인을 되찾았는데, 되찾은 부인이 돌아와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야. 어머. 자, 그러면 이 아들의 아버지는 누굴까? 칭기즈칸이 아니라 그 납치해갔던 그 부족의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칭기즈칸은 그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평생 동안 하지 않았고, 내 부인의 아들이니까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자기의 첫째 아들로 인정을 했대.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자기 부인의 아들을 자기 장남으로 인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핏줄 이런 거 중요치 않아.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칭기즈칸의 적이었던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저 사람 밑에서는 능력만 발휘하면 내가 어떤 부족이든 저 사람의 적이었든 나는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칭기즈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게 되었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대범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칭기즈칸은 또 이 전까지 몽골의 부족들은 그냥 말 그대로 부족 중심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똘똘 뭉쳐지지 못했는데, 칭기즈칸은 군사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요것을 10의 단위로 딱딱딱 갈라놨어. 그래가지고 칭기즈칸의 부대가 10만 명이다. 그러면은 10,000명을 지휘하는 장군이 10명, 그리고 1000명을 지휘하는 장군이 또 10명, 100명을 지휘하는 장군이 또 10명, 10명을 지휘하는 장군이 또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0,000명 지휘 장군 10명한테 명령을 내리면은 이 사람은 그 밑에 10명, 그 밑에 10명, 그 밑에 10명에게 이렇게 딱 최고 통치자가 10명한테만 명령을 내리면 그게 계단식으로 쫙쫙쫙쫙 전달이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칭기즈칸의 군대는 한 번 명령을 내리면은 진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군대한테도 순식간에 명령이 전달이 됐대. 이 당시에 뭐 전화나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인데. 게다가 또 가장 마지막 단위인 이 10명 단위의 부대는 그냥 완전 얘네들은 거의 운명 공동체야. 만약에 이 10명 중에서 한 명이 적의 포로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나머지 9명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얘를 구해와야 돼. 못 구해오면 다 죽어. 자, 그리고 만약에 한 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주했어. 그러면은 나머지 9명이 탈주한 애를 찾아와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이러다 보니까 전쟁하는 도중에 우리 10명 부대 중에서 한 명이 적한테 잡히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 목숨을 걸고 걔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은 되게 서로 되게 고마워하겠지. 그래서 이 10명 단위가 이 평생 동안 같이 가면서 이 자기들의 이 연대감,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었대. 원래는 유목민족들은 서로 흘러가니까 내 옆에 있는 부족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이렇게 서로 하나로 똘똘 뭉친 이러한 군대를 만들 수가 있었대요. 또한 몽골은 유목민족이잖아. 유목민족들은 원래 평소에 뭐 하면서 먹고 살았을까? 주로 유목민족이니까 어떻게 했을까? 그치? 주로 남의 거에 약탈을 했어. 근데 이 칭기즈칸은 그 약탈을 금지했어. 약탈과 그 다음에 전쟁 도중에 죽은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뭐 갑옷이나 칼 이런 거들을 훔쳐가려고 하잖아. 이러한 전리품, 약탈과 이러한 전리품 획득을 금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자, 이것들을 줍는 부대가 따로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다 주워 놓은 다음에 이것도 전쟁 끝난 다음에 누가 공을 많이 세웠나에 따라서 이거를 분배했어.
전쟁 후에 분배한 거야. 자, 이 당시에는 아시아든 유럽이든 전쟁의 목적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였어, 대부분이. 약탈이 목적이야. 그래가지고 전쟁할 때 좀 유명한 장군들은 어떤 전술을 썼냐면은 일부러 성에서 도망을 치면서 먹을 걸 남겨놓고 도망을 쳐. 그럼 뒤에 온 군대들이 이것을 뺏느라 시간이 걸리면 그 사이에 도망을 치는 거야. 이런 식의 전술을 많이 쓸 정도로 약탈은 기본이었어. 근데 이 칭기즈칸 상대로 그런 전술을 쓴 애들은 이걸 버리고 쫓아가니까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칭기즈칸이 이렇게 쉽게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리고 또 전쟁 후에 분배할 때는 어떤 사람한테도 분배를 했냐면은 전쟁 도중에 죽은 사람한테도 분배를 했어. 전사자를 포함.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적 장군하고 1대1로 싸웠어. 그러면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여기에서 일반적인 군대라면은 내가 죽으면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뭐 다른 동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잠깐 후퇴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당시 몽골군은 만약에 싸우다가 적 장군을 죽이고 나도 같이 죽었어. 그러면은 이 공을 그 기록했던 사람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남은 이 전사자의 가족들에게 이 분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큰 공을 세우고 죽으면은 내 가족들이 훨씬 잘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거지. 내 죽음이 개 죽음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목숨 걸고, 또 아까 우리 10명 단위가 되게 가족 같았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1대1로 싸우고 있으면 결국 나머지 9명이 도와주러 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러한 전술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대. 또 게다가 또 몽골이잖아. 우리가 몽골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동물은 뭐였을까? 말이지, 말. 몽골 사람들은 걷는 것보다 먼저 말을 탄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동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고, 그래서 칭기즈칸의 몽골군의 이런 정복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던 거지. 그런데 칭기즈칸은 처음부터 세계를 정복할 생각은 없었어. 이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은 이제 주변에 있었던 나라 서하랑 금나라를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서하랑 금을 멸망시켰을까? 아니야,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살려만 놓고 얘네한테 세금을 뜯어낸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네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살려놓고 세금을 뜯어내는 게 더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칭기즈칸은 다른 나라를 정복할 생각은 없었어. 칭기즈칸의 목적은 바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길. 무슨 길? 비단길, 실크로드를 차지해가지고 동서무역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었어. 동서무역로를 차지. 자, 이렇게 무역하는 길을 차지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무역을 해야겠지. 자, 그래가지고 칭기즈칸은 상인들을 이슬람 제국에다가 상인을 보냈어. 야, 이제 여기가 이 길 우리가 먹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랑 무역을 하겠다. 보냈어. 근데 이 상인들이 찾아갔던 이슬람 제국에서 모두 몰살을 당한 거야. 왜 그랬을까? 아마 이 이슬람에서 이 몽골 얘네들을 스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긴 게 좀 그렇거든, 당시 몽골 사람들. 당시 몽골 사람들의 머리 모양이 어땠냐면은 얼굴이 여기 나오니? 여기? 화면에 나와? 아니, 안 나와. 여긴 안 나와? 여기다 그려야겠다. 몽골 사람들의 얼굴이 어땠냐면은 그 머리 모양이 이렇게 눈, 코, 입이 이렇게 있으면은 머리가 딱 여기랑 여기만 남아있어. 그리고 여기는 대머리야. 이런 머리야. 머리가 딱 여기랑 여기만 있어. 다 밀었어. 뒤에까지 다 밀었어. 이렇게 된 이런 머리야, 이런 머리.
야, 이렇게 생긴 애들이 와가지고 교역합시다 이러면은 수상해 보이잖아. 회의한 거. 되게 수상해 보이잖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당시 몽골 상인들이 전부 다 여기서 죽어버린 거야. 자, 그래가지고 화가 난 칭기즈칸은 감히 우리 민족을 죽이다냐면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 나라를 쳐들어갔어. 이 나라가 호라즘이라는 나라인데 결국 이 호라즘이 칭기즈칸에게 정복을 당해요. 당시 칭기즈칸이 이 나라를 정복할 때 사용했던 전술도 굉장히 획기적인 전술이 많았는데 우선 칭기즈칸이 사용했던 전술 첫 번째가 성을 하나 정복을 해야 돼. 그러면은 성이 있고 주변에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성을 공격한 게 아니라 먼저 마을을 공격을 해. 마을들을 다 공격을 해. 그리고 이 중에서 한 개의 마을은 일단 전멸을 시켜. 그럼 나머지 마을에서 어떻게 되겠니? 와, 이놈들은 미친놈이 뭐 사주겠는데 도망가겠지. 어디로 도망가? 성으로 도망가겠지. 성으로 도망가면 성에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잖아.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먹을 게 부족해져. 그리고 그럼 이 성을 포위를 해. 포위를 한 다음에 당시 칭기즈칸이 사용했던 무기가 이때 투석기를 사용을 해요. 근데 투석기로 돌도 던졌지만 또 뭐를 던졌냐면은 박쥐의 시체, 돼지의 시체, 그리고 사람의 시체 왜요? 던진 거야. 경규. 바로 균을 옮기면서 또 사람의 시체 던지면은 당연히 패닉 상태에 빠질 거 아니야. 만약에 시체가 날라왔는데 이게 내 가족이야. 와, 장난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전술을 사용을 한 거야. 그러면서 결국 얘네들이 그러면은 우리 못 싸우겠습니다. 항복하겠죠. 항복하면은 성에 남아있는 것도 다 내 거잖아. 뺏기 좋잖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머리 좋은 전술도 사용을 했었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호라즘을 정복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얘네들 서화랑 금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거야. 여기 싸우러 간 사이에. 그래서 이 이후 서하의 반란을 진압하던 도중에 결국 칭기즈칸은 사망을 해요. 당시 칭기즈칸 나이가 60이 넘었었고요. 60 넘은 나이에서 말에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격으로 뭐 파상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죽은 것 같아. 칭기즈칸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뭐였을까? 그렇게 쉽게 죽는.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치?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게 맞다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첫 번째 유언이야. 원조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순신의 유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되게 당연한 유언이야. 전쟁 도중에 장군이 죽었다고 알리는 사람이 어딨어. 적군이 장군 죽은 거 알면은 신나서 쳐들어오겠지. 원래 알리지 않는 게 정상이야. 이순신이 했다고 되게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순신 말고 다른 사람도 많이 했었을 거야. 칭기즈칸도 실제로 그런 말을 했고. 또 두 번째 유언이 뭐였냐면은 아들한테 따로. 서하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칭기즈칸 죽은 다음에 서하가 결국엔 아까 같은 전술 때문에 항복을 하고 나오는데 항복을 하고 나오는 서하 사람들을 몽골군은 다 죽였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중국에 이 서하의 DNA가 남아있지 않대요. 다 죽여서. 어쨌든 이런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던 나라였어. 몽골. 자, 그러면 이렇게 서하의 반란을 진압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공격해야 될까? 네, 금나라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칭기즈칸의 뒤를 이은 후계자도 결정을 해야겠죠. 후계자도 결정을 하고 금나라를 공격을 하고 또 이제 이슬람에서 더 가면은 어디가 나와? 유럽이 나오지. 이제 유럽까지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 자, 그래서 이 칭기즈칸이 죽은 다음에 몽골이 더 영토를 넓히는 과정은 우리 다음 연휴가 끝난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